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헌 이렇게 의학 전문 기자로서 의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 약과 붕붕 드링크의 진실에 대해서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안전성 인정이 효과 입증은 아니다. TV 홈쇼핑에서 최고의 인기 품목은 단연 다이어트 상품이다. 최근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살찐 부위에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여자 탤런트까지 광고에 동원된다. 약을 바르기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하며 여성을 유혹한다. 설마 하던 사람도 며칠 이내에 살이 안 빠지면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제품은 국내외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종류만도 20여 종에 이른다. 외국에서는 셀룰라이트라고 불리는 귤 껍질처럼 생긴 피부를 가진 사람을 위한 화장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약품이 아니다. 홈쇼핑에서는 이들 제품이 미국 식약식품의약국 FDA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라고 광고한다. 그러나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안전하다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지 효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런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화장품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지 감량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 제품들의 주 성분은 카페인이나 아미노필린인데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은 도와주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성분의 활동은 막는 역할을 한다. 나름대로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동물 실험 차원일 뿐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과학적 임상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과대의 광고를 믿지 말 것을 권한다. 또 사람마다 피부 두께가 달라 이 제품의 흡수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최근 출시되는 제품에는 특수 성분이 추가되어 피부 침투가 용이하다고 반박했다. 다이어트에는 왕도는 없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꾸준히 운동하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최선이다.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신경원 교수는 바르는 제품으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알고 보면 대부분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급격히 살만 빼는 다이어트 요법은 탈수, 변비, 피로, 두통, 우울증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 빈혈과 골다공증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운동은 쉽게 자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6개월에 걸쳐서 현재 체중의 10% 정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 잡는 것이 좋다. 잠들기 3에서 4시간 전에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평소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걸을 때도 똑바로 서서 빠르게 걷는 방법 역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산후 다이어트를 위한 조언 3가지. 얼마 전 아내가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풀이 죽어서 돌아왔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얼굴을 몰라보겠다. 아이 낳고서 어쩜 이렇게 몸이 망가졌느냐고 건넨 말이 농담으로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한참 동안 심각하게 전신 거울을 바라봤고 체중계에 올라갔다. 급기야 임신 테스트까지 해보았다. 결과는 역시 음성. 아내의 몸무게는 출산 직전에 11kg 늘었다가 아이를 낳은 직후에 5kg가량 줄였다. 문제는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체중계의 바늘이 그대로라는 점. 아내는 이제부터라도 체중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겠다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질문 하나. 출산한 뒤 3개월 이내에 살을 빼지 못하면 영원히 빼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나? 영원히 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감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통 출산 후에 18에서 10개월이면 정상 체중에 가깝게 돌아가는데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급격히 감소한 뒤에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체중이 늘어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증가한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인지한다. 따라서
산후 7에서 8주 후부터 바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시작해야 한다. 좀 늦었더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질문 2. 아기 키우는 엄마가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헬스클럽 내지 수영장 다니기는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할 생각은 마라. 체중 감량 목표를 정하고 열량 섭취를 서서히 줄여나가면 된다. 집에서 틈틈이 산후 체조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비만 치료제 같은 약물 복용은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자. 질문 셋. 아랫배가 가장 문제이다.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복부 비만이 많다고 하던데 좋은 방법이 있나? 대체로 산후에는 복근이 약화되어 배가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 누워서 다리를 드는 운동을 10번씩 반복해 20분 정도 하라. 이때 머리는 들지 말고 복부에 무거운 책을 올려놓는 것도 좋다. 어렵다는 산후 다이어트 똑똑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적극적인 산후 다이어트는 출산 후 7, 8주부터 시작하라. 그럼 한두 달 후에 하라 이 말인데요. 산모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출산 후 6주까지는 적극적인 다이어트보다 기력 회복과 물질 대사 활성화에 중심을 두라.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야 적극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두 번째, 핵심은 모유 수유. 출산 직후 신생아, 태반, 양수, 혈액 등이 빠져나가면서 4.5에서 5.9kg 정도 체중이 감소한다. 이후에 1에서 3주 지나면서 이뇨와 발한 작용으로 2.3에서 3.6kg이 감소한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임신 전보다 2.3kg이 증가한 정도가 정상이다. 즉 임신 전보다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인데 여성의 몸이 모유 수유를 고려해 지방을 더 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산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세 번째, 출산 후 6개월 이내가 관건이다. 출산 후 최소 6개월 이내에 임신 전 체중을 회복하는 것이 산후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몸의 항상성 작용으로 늘어난 체중을 정상으로 인식해 체중 감량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 후 정상 체중을 회복한 산모와 그렇지 못한 산모를 비교한 결과 정상 체중을 회복한 산모는 8.5년 이후 2.4kg이 증가했지만 그렇지 못한 산모는 8.3kg이 증가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그렇군요. 재미로 마셨다가는 큰 코 다치는 붕붕 드링크.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잠을 참고 공부하느라 목적으로 속칭 붕붕 드링크라고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 제조법이 유행이다. 붕붕 드링크란 시중에 판매하는 에너지 드링크에 비타민과 이온 음료, 커피 가루, 숙취 해소 음료 등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바카스의 레모나를 탄 후 이를 이온 음료와 섞거나 레드볼, 핫식스 등의 이온 음료를 섞어서 만든다. 이러한 붕붕 드링크는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라는 데 문제가 있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찻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 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다. 카페인은 대뇌 피질에 작용해서 정신기능, 감각기능 및 운동기능을 일정 시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피로감과 졸림을 없애준다.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올 경우에 초저감, 불면증, 홍조, 정교한 운동이나 지능적 활동에 대한 장애가 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 전체적인 흥분 작용으로 강직성 경련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고 자칫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카페인은 습관성 중독이 강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권장량 이상을 섭취하기가 쉽다. 성인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이다. 소아청소년은 이보다 더 적어 몸무게 1kg
2.5mg이다.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 권장 카페인 소비량은 150mg이다. 에너지 드링크는 약 65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하루 2병이 적정 섭취량이다. 만약에 패스트푸드에서 250ml 콜라 한 잔, 카페인 23mg과 캔 커피, 카페인 74mg을 마시고 1g 정도 초콜릿, 카페인 48mg을 먹을 경우 하루 섭취량에 육박하는 145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식약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 음료, 차, 커피 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하도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의 유제품보다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이뇨작용에 의해서 뼈로 가는 칼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뼈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골다공증이 오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유행이나 재미로 붕붕 드링크를 제조하고 이를 마시는 행위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피해야 할 위험한 행동이다. 그렇군요. 좋은 내용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밝히는 다이어트 약의 진실. 서울가정의학과 원장 신병택. 먹기만 해도 저절로 빠지는 약은 없다. 선생님, 먹으면 살 빠지는 약 센 걸 좀 처방해 주세요. 요즘 환자들은 진료하다 보면 대뜸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젊은 여성은 더 날씬하고 예뻐지고 싶어서, 또 중년 여성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싶어 한다. 이들은 대개 세상이 좋아져서 비만 치료약, 체중 감량제만 먹으면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의사 입장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식이요법, 행동요법보다는 손쉬운 약물 처방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비만 치료약은 어찌 보면 당뇨병약과 비슷하다. 당뇨병약을 먹다가 끊으면 당이 다시 올라가는 것과 같다. 약을 먹을 때라도 식사량을 늘리면 당뇨병약은 일시적이다 이 말이죠. 당연히 당뇨병약도 늘려야 한다. 비만약도 마찬가지다. 약을 먹다가 끊으면 다시 체중이 증가한다. 비만약을 먹으면서 식사량이 많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비싼 비만약을 추가하거나 다른 비만약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당뇨병약과 비만치료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안전성이다. 당뇨병약은 평생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서 안전성과 그 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평생 약을 먹는다. 그렇다면 비만약은 어떨까? 지금까지는 길어야 2년 정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 물론 앞으로는 비만 치료약도 10kg 정도 빼고 평생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아직 평생 먹을 수 있는 약은 없다. 그런 약이 나오더라도 안전성을 검증하려면 수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제 당뇨약도 좋은 것이 있는가 모르지만 당뇨약에 대해서 매스컴을 타기에 당뇨약 중에서 발암 유발성 때문에 한때 엄청나게 파장이 있었던 내용들을 살피면서 약은 독이다. 천년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 먹는다면 부작용은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빠졌다고요? 요요 현상이 뒤통수를 친다. 일단 비만 치료약을 먹으면 대개는 체중이 빠진다. 그러나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 본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약의 내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약을 먹고 체중이 빠진 후 다시 찌는 현상, 즉 요요 현상을 반복하면 약은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즉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어설프게 약을 먹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비만약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만 치료 약물은 체중 감량의 효과가 우수하나 유지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비만 약물요법은 식이요법,
행동요법 등의 보조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의 시기 및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적절한 열량 섭취 제한과 규칙적인 운동 등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중심축을 이루면서 환자의 체중과 체지방이 리세팅될 때까지 적절한 약물 사용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만 치료의 가이드라인이다.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 비만 치료 약만 먹는 것으로는 장기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에 성공할 수가 없다. 생활 방식을 순차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큰 결심이 없이 비만 치료약만 먹어서 손쉽게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버려야 한다. 식이요법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호르몬의 성분 또 장내 미생물 복구 등등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면 정말 탄탄한 체질로 건강한 체질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죠. 제약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의약품의 진실에 대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약의 유통기간, 약에 대해서 항생제 등등등등 이 약에 대한 평가를 잘 해준 내용들이 나오고 있군요. 약 유통기한의 진실을 모르는 약은 과감히 버리라. 잘 해주셨네요. 약의 유효 기간부터 살펴봐라. 집안에 약통을 열면 모르는 약이 왜 이리도 많을까? 옛날에 나도 그랬죠. 겨울철 가족 중에서 몇 명만 감기에 걸려도 알약뿐만 아니라 물약까지 처방받아서 여기저기 감기약이 가득하다. 그나마 제대로 먹은 기간은 하루 이틀. 집안 구석구석 먹다 남은 약들이 처치 곤란이다. 급기야 이 약을 한 곳에 모아보면 20리터 쓰레기 봉투를 가득 채워도 남을 정도이다. 더 곤란한 것은 대부분 약들이 포장이 뜯긴 채여서 무슨 약인지 유효기간은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보통 약의 유효기간은 2, 3년 정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과감히 버려야 한다. 약 자체가 대증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독이란 것은 엄청난데 이것이 또 변질이 되어버리면 더 큰 이거는 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누렇게 바른 탈지면이나 거즈도 마찬가지다. 물론 유효기간이 짧다고 약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란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제조회사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항생제나 소화제 등을 복용할 경우에 두드러기와 설사 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흰색 계통의 약이 누렇게 변하거나 색깔이 있는 약이 탈색이 되거나 2개 이상의 약이 달라붙었으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버리는 것이 좋다. 또 시럽과 같이 액상으로 된 성분은 쉽게 상하므로 구입 후 1년이 넘었다면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한약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인데 이는 미개봉 시 기준이므로 일단 개봉한 경우라면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방부제가 들어있더라도 한약이 공기에 노출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약 성분이 궁금하다면 의약품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다. 가끔 약의 포장이 닳거나 영어로 되어 있어 이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약국에 문의하면 좋다. 용도를 모를 경우에는 의약품 정보 시스템 대한민국 의학정보센터에 들어가 검색하면 알 수 있다. 각 종합병원 의학정보실에 전화로 문의해도 의학정보 시스템을 드럭기포 뭐 이런 것을 찾아서 들어가면 좋겠군요. 아니면 다음이나 구글 같은 데서 약을 치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약의 용도나 부작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의학정보실은 주로 병원 내의 의사나 간호사 등이 문의를 많이 하는 곳이다. 간혹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아깝게 여겨서 갈아서 화초에 주기도 하는데 비타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것은 화초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아스피린은 꽃꽂이를 할 때 물에 타주면 싱싱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냉장고에 넣지 마라. 햇빛을 피하고 건조하게 보관할 것. 약 관리의 원칙은 간단하다. 일단 햇빛을 피하고 건조하게 보관하는 것을 기억하자. 약은 습기가 있거나 빛에 노출되면 약 성분의 분해가 촉진되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항생제의 일종인
테트라사이클린, 아크로마이신, 주로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습기나 햇빛에 노출되면 단순히 약 효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성 물질까지 생성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따라서 습기가 많은 욕실 선반에 약을 보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약은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이나 검은색의 작은 비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비닐 겉에는 구입한 약의 이름과 용도, 유효기간을 적어 놓는다. 그리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부엌 찬장이나 옷장 높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흔히 약 보관 장소로 냉장고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냉장고는 습도가 높아 적당하지 않다. 특히 가루약은 습도에 약하다. 여름철에는 냉장고 안과 밖의 온도차가 커 약이 변색되거나 변질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좌약은 체온에서 녹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해도 된다. 개봉한 물약, 한약재는 냉장 보관한다. 물약이나 시럽은 대부분 실온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므로 냉장고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단 뚜껑을 따면 공기와 접촉되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기간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약은 개봉 후 1 내지 2주 이내, 각종 연고는 개봉 후 6개월 내에 쓰는 것이 좋다. 이때 물약이나 시럽 및 연고는 여름철에는 냉장고의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약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일부 녹내장 치료제의 경우 냉장 보관이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안약은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하면 된다. 한약재의 경우 일단 처방을 받은 보약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 실온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보약은 오랜 시간 방치하면 그 상태도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효도 떨어진다 때문에 냉장 보관을 기준으로 45에서 60일 이내에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태의 보약의 경우 외관상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거나 복용 시 다른 냄새가 맛이 난다면 중지하고 탕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일부 중국산 한약재의 농약 검출 등으로 인해 한약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친환경 농법을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한약재나 GAP 우수 약품 재배관리 규범 추진 계획에 의해 생산되는 약재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이 있다. 가공에서 철학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선별 및 재배함으로 보다 안전하다. 이러한 한약재를 투명하게 관리, 조제해 환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한의원인지 반드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한약 재료상에서 아무렇게나 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고를 하고 집에 항상 갖춰두어야 할 상비약은 아이가 있다면 소화용 해열제, 소화용 시럽, 소화제, 정장제 등이 필요하다. 만약 노인이 있다면 갑작스런 협심증 증상을 보일 때 혀 밑에 넣어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 주로 혈관 확장제, 협심증 치료제 사용을 해서 설하증, 심한 변비에 사용하는 관장약, 전식 발작 시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흡입제 등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므로 의사와 상의한 뒤에 준비한다. 여름철에는 모기가 물렸을 때 사용하는 연고나 자외선 차단제, 햇볕에 너무 타서 화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연고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무공해, 채소 등으로 인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유아원, 학원 등 아이들이 집단 생활 시 특히 요충이 문제될 수 있으니 구충약 구입도 필요하다. 구충약은 1년에 2번 온 가족이 같은 시기에 또 하고 애완동물로부터 옮길 수 있으므로 애완동물도 복용시켜야 한다. 약 종류별 보관법은 알약은 플라스틱 서늘한 곳, 가루약은 냉장고나 선반 습기가 없는 곳, 시럽제 냉장, 좌약은 15도 이하 이렇게 약 종류별 보관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네요. 올바른 약의 사용의 진실은 약과 음식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
부부궁합보다도 중요한 약과 음식의 궁합.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여성 이모 씨. 그녀는 심한 변비로 고생을 하다가 얼마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 치료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다. 최근 변비 치료제를 먹고 출근길에 나섰던 이 씨는 갑자기 윗배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급히 출근한다고 우유 한 잔 마신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체할 만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다. 담당 의사는 약 알칼리성인 우유 때문에 대장에 도달해야 할 변비 약이 위에서 녹아버려서 위를 자극해 복통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변비약을 먹을 때는 물을 복용하라고 조언을 했다. 값비싼 수원료를 지불하고 얻은 경험 덕분에 이 씨는 이제 약을 먹을 때 삼가야 할 음식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이처럼 약과 음식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 특정한 약에 맞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약효는 고사하고 부작용 때문에 크게 고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의 약효를 기대한다면 약을 먹는 동안에 세심한 음식 조절이 필수이다. 술과 함께 약을 먹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알코올 성분은 약효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고혈압 치료제를 술과 함께 먹으면 알코올 성분이 약물의 혈압 감소를 효과를 증가시켜 심각한 저혈압을 유발한다. 또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자가 아스피린과 같은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간 손상,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칼슘 성분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알코올의 성질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먹는 칼슘 보충제도 술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무좀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 스프라녹스의 경우는 복용 기간 동안 술을 마시면 간 독성이 심해져 인체에 해를 끼친다. 커피, 콜라, 차, 초콜릿처럼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기호식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다. 중이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의 치료제로 되는 퀴놀렌계 항생제의 경우 카페인의 배설을 억제해 몸속의 카페인 양을 늘린다. 몸속 카페인 과잉으로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약물 자체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진통제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음료 등과 그래서 이 같이 이 항생제 같은 것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역시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서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우유도 유해 물질로 바꾸는 항진균제.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다. 곰팡이균에 감염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진균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 약효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진다. 퀴놀론이나 테트라사이클린, 주로 여드름 치료에 해당하는 성분이 든 항생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약을 먹은 뒤 최소한 2시간 이후에 유제품을 먹어야 약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우유 중에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약 성분과 결합하여 배설되면서 약효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복용 시점에는 우유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알레르기나 류마티즘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부신피절 호르몬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우유가 위장 자극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과일 주스와 궁합이 맞지 않는 약도 있다. 위산 중화와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제산제와 오렌지 주스가 만나면 제산제에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될 수가 있다. 제산제의 주 성분인 수산화 알루미늄은 알칼리성이나 위산을 중화시킨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는 위의 산도를 높여 제산제의 약효를 떨어뜨린다.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같은 항불안제를 자몽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약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약효와 독성이 증가된다. 고지혈증 치료제도 자몽 주스가 약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역시 약을 먹고 최소 2시간 이후에 마시는 편이 안전하다.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때문에 와파린 성분의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는 채소류를 조심해야 한다. 와파린은 혈액에서 피가 응고되어 생긴 혈전을 예방하는 데 거꾸로 피의 응고를 돕는 비타민 K 성분이 많이 함유된 녹색 채소,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케일 등을 많이 먹으면 항응고 작용이 떨어진다. 인삼이나 녹차도 와파린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식품이다. 한약을 먹을 때도 주의하거나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 튀김 등 기름진 음식과 참외, 수박 등 성질이 찬 과일과 아이스크림 등은 장을 예민하게 하거나 설사를 일으키기 쉬워 소화장애로 인한 약의 흡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청은 약물을 복용할 때 삼가야 할 식품과 주의사항을 담은 약과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라는 책을 발간해서 진정제로 알프라졸림, 와파린 등등등등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들이죠. 불안 진정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별로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하거나 피해야 할 음식을 소개하는 책자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정보마당 식약청 자료실로 들어가서 원문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복용과 피해야 할 음식 대해서 쭉 잘 돼 있네요. 고지혈증, 자몽주스 주의해야 할 것은 오렌지 주스, 제산제는 항생제, 제산제, 우유, 또 결핵치료제, 치즈, 청로, 항우울제, 이 단백질을 좀 피해야 되고, 항시, 히스타민제, 항불안제, 자몽주스, 카페인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흡수를 또 얼굴에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복용법을 알아야 얘기된다. 복용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것이 내용이 많으니까 이건 다음까지